7장은 자본구조 이론입니다. 캐피탈 스트럭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얘기한 재무상태표를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산과 자산 이렇게 있고요. 부채, 자본 이렇게 있습니다. 투자 의사결정은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중에서 어떻게 유형자산을 구성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투자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부채로 자본을 가져갈 것이냐, 자기 자본으로 자본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부채를 얼마나 많이 조달할 것이냐, 그래서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했고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즉 우리가 부채와 자본의 비율, 이렇게 자기 자본분의 부채 총계, 이것을 우리는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 높게 가져갈 것이냐, 낮게 가져갈 것이냐,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것을 자본구조 이론에서 살펴봅니다. 이 자본구조 이론에 유명한 학자들이 있는데 모딜리아니와 밀러에서 MM 이론이 있습니다. MM은 58년도 이론과 63년도 이론이 있는데 58년도 이론은 법인세가 없을 때 얘기고요. 63년도 이론은 법인세가 존재할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살펴보고 파산 비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파산 비용을 고려한 이론까지 7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본 조달 결정에서 레버리지와 자본 비용을 봤고요. 7장 자본 구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결정에 대해서 자본 구조 이론 요 파트를 지금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업의 장기 자본 조달에서 배우고요. 자본 조달 결정과 가치 창출, 그 다음에 MM의 자본 구조 이론, 자본 구조의 현실로 해서 파산 비용과 대리인 비용이 존재할 때 파산 비용이라든가 대리인 비용이 존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보고요. 보론에서는 MM의 무관련 이론 58년도 논문에서 재무 레버리지와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보론 2에서는 또 재무 레버리지와 베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장기 자본 조달을 하는 방법에 몇 가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겠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자본으로서 보통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보통주는 우리가 주식회사가 출자의 증거로서 주주에게 발행한 증권, 이것을 우리는 주권이다라고 부르는데, 주권. 예, 여러분들은 뭐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자, 보통주 주주는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예. 그래서 상법과 한국 같은 경우에 상법과 해당 기업의 정관, 기업의 정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보통주 주주의 권리는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권, 그 경영 참가권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분배권, 배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할 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주 주주들은 자기가 내놓은 돈을 한도로, 출자를 한 돈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간접 유한 책임을 진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접 유한 책임을 진다. 주주들은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자기가 내놓은 돈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다. 보통주는 이자와 부채 같이 고정적인 재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이 잘 돼서 순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 보통주 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 있지만, 영업이 잘 안 돼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미래의 성장 기회를 찾기 위해서 순이익을 다 유보를 해놓고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순이익이 나더라도. 그래서 보통주는 이런 고정적인 재무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타인 자본인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적인 재무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부채에는 고정 재무 비용이 발생이 된다. 고정 재무 비용은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주는 영구적인 자본입니다. 기업은 우리가 주식회사는 영속체, 고잉 컨선, 영속 기업을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주 주주들이 자금을 내놓으면 기업의 영구 자본으로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주주가 돈이 필요하면 이 주식을 매각을 하면 되죠.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발행된 주식이 소각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경우는 자기 주식을 통해서 소각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되고 대외 신용도, 차입 능력이 증가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주로 자금을 많이 조달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S분의 B, 부채 비율이라고 그랬죠. 부채 비율. 이 S가 올라가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집니다. 부채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재무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요. 재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무 위험을 갖기 때문에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이 재무 위험이 낮기 때문에 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줄 수가 있다.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의 신용도는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도가 높다. 부채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다라는 표현은 이런 부채 비율이 낮고 신용도가 높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외 신용도가 올라가고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차입 능력,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죠.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또 투자자들도 채권을 서로 사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 통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통주 주주들로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하게 되면 기존의 대주주의
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데 대주주의 지분을 대주주의 것을 외부 주주에게 파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든다. 지분율이 줄어든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경영 통제에도 이제 주주들이 다양화된다는 소리는 결국은 대주주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2대 주주, 1대 주주를 얘기하고요. 2대 주주나 3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면서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기업 경영을 잘 못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하면서 경영 1대 주주에게 직접적인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주 주주들의 배당은 단기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단기 순이익은 세후 순이익입니다. 세후 순이익. 법인세를 내고 난 나머지의 순이익이다. 따라서 법인세 배당을 주는 것은 법인세의 절감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주고 난 나머지 것에서 주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주의 자본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채의 자본 비용은 앞에서 우리가 영업 외 비용으로 이자 비용이 빠져나가고요. 이렇게 이자 비용이 빠져나가고 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다가 법인세를 이제 빼게 되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다. 이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미 부채는 세금 효과가 이자 비용을 계상함에 따라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내면서 세금 절감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채에 대한 자본 비용에는 1-TC를 이렇게 곱해줬었죠. 그래서 보통주의 자본 비용보다 부채의 자본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특징을 갖습니다. 또 보통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 발행비라는 것들, 신주 발행비 이런 게 돼 있고요. 부채는 사채 발행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신주 발행비가 사채 발행비보다는 더 금액이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223페이지 뉴스 속 재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1위 와디즈라는 기업이 601억 원을 기록했다. 펀딩 금액이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 장기 자본 조달의 두 번째인 회사채. 자, 우리는 회자를 생략하고 그냥 사채라고 보통 부릅니다. 사채다. 앞에 이 회자, 이 회사채, 회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사채라고 부르는데 주식회사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장기간에 필요한 거액을 공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무증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 몇천억 수준으로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를 이제 매입하는 사람들은 자산 운용사들이라든가
연기금, 연금과 기금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통 사채를 매입하고 개인들이 매입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드문 경우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채를 이제 발행하기에 앞서서 사채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채를 얼마만큼 발행을 하는데 이 사채 발행이 안 된다고 하면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사채에 대해서 살 사람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 자금 조달이 안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수요 예측을 하고 나서 보통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사채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보통 회사채 같은 경우에 3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 단위로 한 번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보통 3년 만기나 3년 만기나 5년 만기 정도 이렇게 발행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런 사채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으로서 회사채 하나의 일종의 가치를 부과하는 증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채는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역할, 사채권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돈을 당연히 주식회사는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도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사채의 장점으로 본다 그러면 사채의 장점은 주주의 소유권, 즉 경영권에 영향 없이 거액의 장기성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3년, 5년, 7년 이런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한다. 사채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나 우선주에 비해서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부채의 자본 비용이 보통주의 자본 비용보다는 더 저렴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그렇다 그러면 더 저렴하게 자본 조달을 위해서 부채만 자본 조달을 하면 되느냐, 사채로만 자본 조달을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재무 레버리지가 커지게 되고요. 재무 레버리지가 커지면서 재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재무 위험. 이렇게 재무 위험이 과다하게 커지게 되면 기업이 영업이 잘 될 때는 이자 비용과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지만 영업이 안 될 때는 이자 비용과 원금을 갚지 못해서 파산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적 곤경에 빠지게 된다. 재무적 곤경이 빠지게 된다. 재무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 약정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이런 사채 약정서에는 여러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배당을 제한한다든가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한한다든가 왜? 사채에 대해서 나중에 이자는 줄 수 있겠지만 원금 상환이 걱정이 되죠. 이 원금 부분 일시에 많은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배당을 다 줘버리고 나면 주주들에게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원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제한하고 이 원금을 갚기 위해서 매년 일정 금액 매년 만기까지의 일정 금액을 감채기금, 채권, 사채를 감하는 기금을 적립하라라는 이런 문구도 사채약정서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익잉여금 중에 감채 적립금을
감채 기금은 실질적으로 원금을 갚기 위해서 돈을 적립하는 것을 얘기하고, 감채 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중에서 일정 부분 기업 내에 남겨놓는 유보하는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금의 형태로 명목을 만들어놔라라는 규정 같은 것들도 삽입을 하게 됩니다. 또 사채약정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은 유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영자 혹은 최대주주의 담보를 설정하는 무한담보, 담보 설정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나 경영자의 지급 책임에 대해서 담보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활동 면에서 배당이 제한된다든가 자금 운용 면에서 그런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사채에는 존재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앞에서도 프레퍼드 스탁에서 배웠습니다. 프레퍼드 스탁. 배당과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그 청구 권리가 보통주에 우선한다. 예, 보통주에 우선하지만 자녀재산 분배는 채권자, 부채에 대한 채권자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 우선주 주주들이고 그 다음이 보통주 주주입니다. 예, 우선주 주주에게 주어지는 배당은 정관에 표시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주 주주에게 액면가액의 몇 퍼센트를 배당한다라는 규정 같은 것들이 정관에 보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주주들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보통주 주주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 주주에게 조달된 것은 자기자본, 우리가 자기자본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시트를 그리게 되면 부채가 있고 자기자본이 있으면 자기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금 이렇게 있는데 자본금에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요. 우선주 자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보통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자기 자본의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 자본과 좀 유사한, 부채와 좀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와 자기 자본 사이에 우선주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주는 부채와 자기 자본 중간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주는 장점으로 사채 이자와는 틀리게 이익이 안 나면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상태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사채는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데 우선주는 파산 상태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익이 안 났을 때 정관에서 몇 퍼센트 액면가액의 5%를 배당으로 준다 이랬는데 이익이 안 나면 배당으로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올해는 안 줬더라도 0년도에는 안 줬더라도 1년도 2년도에는 이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기존에 배당 받지 못한 것을 차후 년도에 1년도나 2년도에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적적 우선주라고 표현하고요. 배당으로 받지 못한다. 전에 받지 못한 것을 차후년도에 배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 비누적적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또 액면가액의 5%를 배당으로 받는다 했는데 보통 5% 이상이라고 이제 되게 되고요. 자, 기업이 영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해서 이익 중에서 우선주 주주에게 액면가액의 5%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또 5%를 보통주 주주에게 줬습니다. 이익의 재원이 더 생겼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통주 주주에게 10%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주 주주도 10%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 그것은 더 받을 수 있다. 보통주 주주들이 받는 것만큼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참가적 우선주가 되고 보통주 주주에게 받지 못한 보통주 주주들이 더 받는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 그러면 비참가적 우선주가 됩니다. 비참가적 우선주. 그래서 누적적 크게 네 가지로 보통 우선주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선주는 상환 우선주라는 것도 있고요. 상환 우선주. 우선주인데 일정 기간 후에 돈을 갚아서 우선주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멸시킬 수 있는 이런 우선주도 있습니다. 상환 우선주도 있고 전환 우선주라는 것도 있는데 전환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이런 우선주도 있습니다. 전환 우선주.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의결권주다. 의결권이 없다. 무의결권주다. 그래서 보통주 주주들이 경영권을 침해를 받지 않는다.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권이 없다.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기가 없는 영구자본이다. 상환 우선주 같은 걸 제외한다면 만기가 없는 영구자본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한다.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부채 비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점으로는 보통 우선주의 자본 비용은 사채의 자본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좀 큽니다. 우선주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다. 보통주랑 마찬가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고 사채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TC를 이렇게 곱해주는데 우선주는 1-TC를 곱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주 주식은 보통 보통주 주식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보통주는 5만 8천 원대 현재 있는데 보통주가 삼성전자 우선주는 5만 3천 원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보다는 주가가 저렴하고요. 요 갭이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가격의 괴리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 한 70%, 80%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한 90%에 육박하는 우선주가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는 더 저렴한 특징을 갖는다. 그 저렴한 기본은 무의결권이다. 의결권이 우선주에게는 없다. 다만 배당은 보통주에 대해서 우선해서 받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에 비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훨씬 보통주 주주보다는 이게 더 높죠. 예, 이렇게 높습니다. 예, 보통주에 비해서요. 예, 그런 특징을 갖는다. 자, 우리가 그래서 1절을 통해서 지금 보통주, 사채, 우선주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2절로 들어가서 그럼 자본 조달 결정과 가치 창출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무관리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의사결정이 존재한다. 투자 의사결정과 자본 조달 의사결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과 자본 조달 의사결정에 의해서 기업은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투자 의사결정은 당연히 투자안을 채택해서 특정 투자안을 채택해서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NPV를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본 조달 가지고 그렇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본 조달을 부채로 하느냐 자기 자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주로 하느냐 우선주로 하느냐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 주가가 달라지느냐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업이 전환사채라든가 전환사채라는 것은 자, 우리 전환사채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을 하고 나면 전환사채는 소멸하고요. 보통주로 바뀌어버립니다. 보통주로 바뀐다.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사채에는 전환 조건이 있습니다. 전환 조건이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하고 나서 그때의 보통주 가격은 10,000원이었는데 전환사채에 일정한 금액 12,000원으로 주식을 보통주 전환사채 10,000원인데 12,000원으로 보통주 10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수 권리가 있다. 이러면 이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14,000원, 15,000원이 됐다. 이렇게 되면 12,000원으로 보통주를 살 수 있죠. 그러면 전환사채 소유권자는 이자를 받는 것 추가로 원금 대신에 보통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원금이. 그러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전환사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이런 새로운 가치를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런 어리석은 투자들로 인해서 기업의 주가가 높게 된다던가 이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서는 투자자들은 이런 전환사채라든가 복합증권들을 발행을 한다고 기업이 한다고 해도 이런 것에 쉽게 현혹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기업 가치가 증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효율적이라는 시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효율적인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정보의 효율성. 즉 시장에 정보가 즉각 곧장곧장 반영이 돼서 가령 시장에 정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정보가 전달되는 시점에 주가가 즉각 이렇게 반영하면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고 이쪽이 시간이다. 정보 공시되는 어떤 정보라든가 알려지는 정보에 즉각 주가가 이렇게 반영하면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과잉 반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잉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정보 공시되기 전에 이렇게 좀 차츰차츰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조기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또 공시된 시점은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지연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정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즉각 반영이 되는 것 요것을 효율적 자본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효율적 자본시장 하에서는 이런 투자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어떤 산업의 경우에 이 산업을 특정 산업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든가 뭐 또 그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데 쪽에 이런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세액 공제.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세금을 절감시켜주는 법인세를 절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되게 되겠죠. 또 특정한 경우에는 이런 세금 혜택뿐만이 아니고 저리로 보통 시장 금리가 뭐 회사채를 발행하면 3에서 4%의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1%대로 자금을 대여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자 비용을 더 낮춰서 특정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보조금의 형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발행 비용의 어떤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본을 조달할 때 발행 비용의 감소라든가 뭐 사채 발행비, 신주 발행비를 더 절감시킨다든가 저리로 기업 정부의 어떤 투자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불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증권, 새로운 복잡한 증권들, 뭐 앞에서 전환사채를 얘기했지만 기업들이 신주 인수권무 사채라든가 옵션부 사채라든가 뭐 옵션이 부여된 사채, 옵션부 사채
옵션부 채권,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것들. 특정한 옵션이 부여된 채권이 있을 수 있고요. 신주 인수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가 소멸하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는 그대로 만기까지 갑니다. 다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보통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로 주어지는 게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또 금리 변동부 사채라든가, 금리 변동부 사채. 금리 변동부 사채는 우리가 플로팅 레이트 노트다. 이렇게 보통 FRN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금리 변동.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 리보금리라든가. 리보금리에 연동하는 리보금리 플러스 50bp다. 베이시스 포인트. 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1%입니다. 그럼 리보금리의 0.5%를 추가로 지불하는, 리보금리는 매일매일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금리부 사채, 금리 변동부 사채, 풋옵션부 사채권, 이런 것들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금융혁신의 앞장선 기업만이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잘 알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라고 보통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증권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229페이지에 재무산책을 한번 보시면 증권화와 자산유동화 증권에서 나와 있는데, 클래식 로켓롤 앨범, The Rise and Fall of GG, 스타크러스트 and the Spiders from Mars에서 이 앨범의 연주자 록스타 데이빗 보이 잘 아는 우리가 연주자죠. 이 연주자가 자신의 앨범 판매로 매년 최소 500만 달러를 벌었다. 500만 달러를. 그런데 97년 보이가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해서 금융 전문가를 통해서 이 앨범의 로열티 연간 500만 달러를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했다. 그렇지만 목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헤비메탈, 메이든 이런 채권 계약들을 맺었다.